보피의 손을 잡아요. 보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보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겨울엔 워낙 공기가 건조한 데다 실내에서는 난방까지 하기 때문에 공기가 더 마르게 되죠. 네, 겨울철 건조해진 공기는 피부 건조증을 악화시키고요. 코 점막과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해서 호흡기의 방어 능력을 떨어지게 하는데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적절한 실내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가 적절하다고 하고요.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 화초나 젖은 수건 등을 두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습제를 자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습제는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피부에 갈라진 틈을 막아주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죠. 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습제도 8시간 정도가 지나면 피부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정도 덧바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 주로 창문을 닫고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밀폐됐을 때 이 환경은 감기 바이러스가 더 잘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시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알려드린 몇 가지 수칙을 통해서 이번 겨울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촉촉하게 시작하는 1월 26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촉촉한 여자 흥옥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건조하니까요. 오늘은 많이 목소리가 건조가 빠졌네요. 그렇죠. 어제는 굉장히 건조했었는데. 촉촉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겨울철에 이 코 쪽 이비인 후 호흡기를 이제 통칭하는데 굉장히 그 건조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뭐 비염 뭐 이런 거 아니면 축농증 이런 거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다가 피부까지도 건조해지게 되는데 혹시 지성건성 뭔가요? 저 지성이에요. 근데 얼굴만 지성이고 뭐 팔다리는 되게 많이 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은 부드럽던데. 예, 네. 손도 그래서 저는 핸드크림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안 바르긴 편이에요. 근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건조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생각나면 바르는 편? 그리고 피부는 지성이기 때문에 엄청 얼굴이 엄청 심하게 땡긴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수분 크림은 바르는 편? 뭐 이 정도? 기본 아닙니까? 여성분들의 기본. 네, 그렇죠. 네. 하여튼 그 건조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는데 이 물을 좀 계속 마셔주고. 네, 맞아요. 이상하게 요즘 되게 목이 마르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건조하기 때문이죠. 부를 때 그러니까 가습기도 좀 틀어놓는 게 좋고. 맞아요. 화분 같은 거. 또 이제 오키 씨 집에는 화초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 엄마가 키우시는. 거기 앞에 좀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도 좀 줘보고. 네. 그리고 그래. 뭐 과일 자주 먹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남성분들보다 말이죠. 여성분들이 피부 건조함에 더 관심이 많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 화장을 잘 안 먹으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화장을 안 먹는다는 이유는 건조하고 뭔가 각질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뭔가 화장을 하다 보면 눈에 주름도 막 보이잖아요. 내 얼굴을 보게 되니까. 눈에
뭔가 눈가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팔자 주름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순간 굉장히 막 신경 쓰이고 속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피부 그렇게 관리 많이 하게 되거든요. 건조해지지 않게. 네. 이렇게 하면서 피부도 이렇게 촉촉하게 유지하고 겨울철 건강한 생활도 유지하고 그렇게 막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렇게 촉촉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조하게 말고 말이죠.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지난 18일에 진행된 두 번째 2016 업무 보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주변에 이것 없이 못 살겠다는 분이 많으세요. 바로 커피인데요. 커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실수록 독이 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 마실수록 독이 되는 커피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신윤복의 월하정인이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감기 없이 겨울을 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권순철과 홍옥희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8일에는 정부의 두 번째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두 번째 업무 보고의 주제가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이런 주제가 나왔군요. 네, 창조 경제, 문화 융성 다 이렇게 요즘 이런 시대에 중요하지 않을까요? 현대 시대. 네. 그래서 두 번째 업무 보고는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 부처가 그 실현 과제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네,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육성에 적극 뛰어들어가지고 201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죠? 네, 올해 바이오 헬스 관련 일자리를 76만 개까지 만들고 부가가치 규모를 6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어요. 네, 역시 굉장한 규모군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자,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먼저 한국 의료를 세계적인 브랜드화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제정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시행을 통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난해 28만 명에서 올해 40만 명으로 확대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는 4월부터 1년 동안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줍니다. 또 6월부터는 공항과 항만,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광고까지. 자, 성형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도 많지만 우리나라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들도 많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의료인 연수를 통한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 건립이 추진되고요. 중동과 중국, 중미 등의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진출도 추진되는데요.
중동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제약, 병원 정보 시스템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수출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의료 기술도 수출되는 세상이 됐군요. 그렇죠. 뭔가 신기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나 의료기관이 해외에 수출된다. 이게 수출이 잘 이루어지면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의료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상상도 드는데요. 그러게요. 자, 국내에서는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떤 방안이 추진되나요? 순철 씨 혹시 원격 의료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이 원격 의료라는 게 통신기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을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발음도 안 꼬이고 잘 알죠. 정부는 올해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데요. 섬이나 산간 지역,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원격 의료를 확산시켜서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 취약지에는 의원 수를 늘리고 대도시 거점 병원과 농어촌 취약지의 응급실 간 응급 원격 협지는 3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군부대와 원양 선박, 교정시설 등에도 원격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게 됩니다. 원격 의료 시범 사업 대상도 다양해지는데요. 전국의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원격 의료를 통해서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 간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노인 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격 의료 서비스도 기존의 6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 합동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좀 발표했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게임과 웹툰 등 유망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게임과 이런 웹툰 이런 거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외래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리조트 조성과 관광상품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네, 지난해 문을 연 문화창조벤처단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문화와 기술을 융복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현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는 93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벤처단지 내 입주 기업을 위해서 투자와 금융, 회계, 유통, 기술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벤처단지 내 입주 기업 중에는 이미 세계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기술 제휴 문의가 들어오는 곳이 생겨날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또 벤처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기업에도 100억 원을 지원해서 올해 안에는 25개의 우수 콘텐츠를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벤처단지와 청년희망재단을 연계를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가 됐죠. 네, 청년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청년희망 아카데미에서 배출한 인력을 벤처단지 내 기업에 연계시켜주거나 아카데미 출신 창업 희망자에게는 창업과 인큐베이팅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야죠. 게임과 웹툰을 차세대 유망 콘텐츠로 집중 육성한다고요? 네, 융복함 게임과 웹툰 등 첨단 콘텐츠를 육성하고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총 59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 체감형 게임에 사용되는 원천 기술 개발과 입체 영상, 무선 제어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된 기능성 게임 제작을 집중 추진하게 됩니다. 네, 웹툰 상당히 인기가 많죠. 웹툰을 통한 드라마, 영화도 그렇죠. 연이어 히트를 하는 세상이니 네, 지금도 하고 잘 나오고 있죠. 웹툰이 얼마나 큰 시장이 됐습니까?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웹툰 시장을 보다 더 키우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 시장 확대를 해서 어떤 이 지원이 좀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웹툰은 차세대 첨단 콘텐츠이자 다른 콘텐츠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까 순철 씨가 말씀한 것처럼 드라마 이런 콘텐츠의 원천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나 가상현실 등과 융합한 웹툰 제작에 5억 원이 지원되고요. 네. 영화나 게임, 캐릭터 등 만화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에 1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작된 문화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세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네, 그렇죠. 개발된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되는데요. 한류 콘텐츠 연계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K컬처 체험관과 그리고 중국 충칭에 플래그십 스토어가 문을 열고요. 또 일산에는 K컬처 밸리가 개관하고 K 익스피리언스가 착공하는 등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도 속속 생겨날 예정입니다. 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도 좀 살펴볼까요? 이 관광 분야에도 이 문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외래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여는데도 문화 콘텐츠가 중심이 됩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류 종합 축제인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하고요.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한식과 한류 스타 상품 등 5대 테마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K-팝 콘서트나 팬미팅 등 한류 상품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한류 산업 연계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류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K-팝 콘서트나 팬미팅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좀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를 찾았던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두 번, 세 번 막 우리나라를 찾게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막 왔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입국에서 출국까지 외래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해서 대한민국 관광 문턱을 확 낮출 계획인데요. 네. 외래 관광객들이 지방을 손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서울과 지방 간에 K-트래블 버스를 운영하게 되고요.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영어나 중국어 등 다국어 표지판 설치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관광하기에 지방이 좀 찾아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지방을. 그렇죠. 그리고 어디가 어디가 좋은지. 좋은지 잘 알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K-트러블 버스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우리나라가 서울 말고도 갈 곳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주도 지방 말고도. 같은 경우는 좀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K-트래블 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숙박이나 쇼핑, 교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 강화하게 되고요. 친절해야 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명예관광 보안관으로 위촉하는 등 K-스마일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을 주제로 한 업무 보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문화가 융성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은 다양한 새로운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보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네. 어떤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떤 노하우냐면요. 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키 씨는 커피 좋아하시나요? 진짜 좋아하죠. 하루에 뭐 한두 잔을 꼭 마시는 그런 커피예요. 그래요. 저도 참 커피를 좀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좋아하죠. 그 커피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이제 그런 제가 이제 개발한 성대모사는 아니고 그 안성기 씨 커피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안성기 씨 커피 광고를 빗대가지고 성대모사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누가요? 김학도 씨라고. 안녕하세요, 한성기입니다. 커피는 블랙, 프림은 타지마, 애들은 먹지마. 재밌나요? 네. 그런 게 있었구나. 네. 네. 이제 오키 씨나 저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커피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되게 크다고 하니까요. 네. 스타벅스가 뭐 세계에서 제일 많다 뭐 이런 말도 네. 있지 않았나요? 투썸도 맞나요? 아니면 다른 왜냐면 제품명 되면 다른 것도 대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맞다고 그래요. 되게 되게 좋은 마인드예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진짜 많은 양을 마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놀랍게도 말이죠. 성인 한 사람이 1년에 500잔을 넘게 마신다고 합니다. 1년에 500잔, 네. 1년이 365일인데 네, 500잔을 넘게 한 잔 마신다. 더. 네. 와, 네.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6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우리나라. 이런 것도 6번째인가요? 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잔 커피를 마시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커피가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3잔의 커피를 마실 때 수명이 늘어난다. 네. 오. 그런데 좀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속이 쓰리다 이런 분들도 있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커피를 마실 때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오늘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마실수록 독이 되는 3가지 커피 습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유의하셔 들으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좋아하시니까. 마실수록 독이 되는 3가지 커피 습관. 그 첫 번째는요. 종이컵 위에 뚜껑이 덮여진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테이크아웃용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요즘 그 커피 전문점에서는 테이크아웃용으로 커피를 줄 때 다 이렇게 뚜껑 덮어서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좋지 않다고요? 네,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커피 뚜껑 중에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두 번으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겠지만 오랫동안 또 자주 반복된다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용으로 커피를 마실 때는 뚜껑을 열고 마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뚜껑을 또 닫고 이 아메리카노 같은 거 먹으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네, 그렇죠. 아메리카노는 그렇죠.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뚜껑을 좀 열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이 되겠네요. 네. 네, 또 어떤 것들 있죠? 네, 커피 전문점의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유독 캔커피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캔커피가 좀 많이 달잖아요. 달고 뭐 간편하고 그래서 캔커피만 찾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캔커피를 자주 마시는 것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캔커피와 같은 통조림 제품에는 캔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 이 BPA라는 환경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BPA는 음식물이 캔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심장병을 유발하거나 불임이나 자폐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캔 음료를 따뜻하게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장고에 장시간 놓여있던 캔커피를 마시는 것이 더욱 해롭다고 하니까요. 캔커피는 자주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온장고에 있는 게 더 해롭군요. 그렇습니다. 또 캔커피도 그렇지만 믹스커피 이것도 몸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네. 한때 광고에서 뭐 카제인 나트륨인가 뭐 이런 거 한때 막 되게 사람들이 새롭게 막 다가오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아무튼 믹스커피도 건강에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제가 성대모사로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커피는 블랙, 프림은 타지만 애들은 먹지 마. 예. 프림이 이제 믹서에 들어있으니까. 이 믹서커피를 하루에 2잔, 3잔 이상으로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설탕 함량이 높은 믹스커피는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습관처럼 마실 경우에는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면 당과 포화지방 등으로 비만이나 당뇨가 악화될 수가 있고요. 네. 열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로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 부정맥 위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믹스커피를 하루에 2-3잔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믹스커피를 줄이기 위한 뭐 방법도 따로 있나요? 우리 몸이 믹스커피를 찾는 것이 대부분 열량이 부족한 상태거나 신체 활동이 부족할 때 각성을 위해서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식사를 충분히 하는 것만으로도 믹스커피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믹스커피 요새는 안 먹고 있습니다. 원래는 많이 드셨는데요? 왜냐면 이제 회사에 네. 믹스커피가 나 놓여 있고 공짜니까 네. 막 먹었죠. 네. 지금은 뭐 딱히 손에 닿는 데 없기 없죠. 때문에 네.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집에 두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주변에 보면 커피를 하루에 여러 잔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커피를 전혀 못 마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이 사람마다 카페인에 대한 이 감수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한 잔 먹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10잔을 드셔도 깊은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 저 같은 사람처럼 있습니다. 이 카페인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있어서 평소에 커피를 얼마나 자주 먹느냐, 얼마나 자주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특별히 커피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커피는 위산 분배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염의 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심장병이나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300mg이 넘는 커피,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말이죠. 체내 칼슘의 흡수를 막아서 골 손실이 일어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되게 말이 무섭네요. 골 손실. 네. 따라서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어서 카페인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네. 이 건강한 성인은 커피 한 잔에 든 카페인을 대여섯 시간이면 분해하지만 임산부나 어린이 혹은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카페인 분해에 사나흘씩 걸릴 수도 있어서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문의들은 커피의 적정량을 정할 수는 없지만 몸 상태를 살피며 마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실수록 독이 되는 커피 습관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네. 내 건강은 물론 지구를 위해서 커피를 마실 때 일회용 컵보다는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옥시 씨는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건설의 노하우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있거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내 손을 잡아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신윤복의 월화정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신윤복. 네. 오늘은 김홍도, 김득신과 더불어서 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 중 한 명인 신윤복을 소개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신윤복의 대표 작품으로 여러 개가 있지만 월화정인이라는 뭔가 되게 이름이 예쁜 이런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월화장인? 정인. 정인? 네. 알겠습니다. 뜻정자, 정인. 네. 신윤복은 김홍도와 동시대 사람이죠? 네, 둘 다 영조, 정조 시대 사람들이에요. 네. 조선 시대. 김홍도가 앞서 태어나서 도화서에 먼저 들어가 활약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들어온 신윤복은 그런 김홍도를 존경하고 그림에 있어서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체나 그림 기법 등이 김홍도가 그린 기법에서 약간 변형되기도 했는데요. 나중에는 자기만의 화풍을 만들어서 김홍도와 쌍벽을 이루게 됩니다. 네. 그런데 비교적 김홍도의 인생이나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네. 신윤복은 거의 베일에 쌓여 있더라고요. 네네네. 신윤복은 1758년 영조 제위 34년에 태어났는데요. 도화서에서 활약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어려서부터 도화서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 자체가 뭔가 화가 가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마 다른 길로 가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그림에 뭐 관심도 있었겠지만 할아버지도 도화서고 아버지도 도화서인데 자식이 다른 길로 가기는 어렵지 않았을까요? 조선시대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신윤복은요. 남녀의 춘정이나 기생들의 모습을 즐겨 그리면서 도화서에서 쫓겨났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신윤복이 그랬단 말이죠. 네. 뭔가 이런 춘하.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았나 봐요. 신윤복이 춘하를 그렸군요. 네, 남녀 관계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이 도화서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맞성쟁이, 천재. 네.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데 이상한 것만 그리는 골치 아픈 맞성쟁이 천재. 네. 이런 분들 많죠. 가끔 보면 그런 분들 많은데 도화서에서는 그저 신윤복이 그렇게 불리지 않았을까? 골치덩어리, 말썽쟁이 천재 이렇게 불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신윤복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에서는 신윤복이 여자였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경우도 좀 있었다고요. 네, 바람의 화원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이거 네. 보셨나요? 바람의 화원? 뭐 유명한 드라마긴 한데 보진 않았습니다. 네, 저도 이걸 보질 못해가지고 아무튼 뿌리 깊은 나무를 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정명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예요. 김홍도 역의 박신양, 신윤복 역의 문근영이 맡았고요. 문근영 씨는 이 드라마로 SBS 연기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자 신윤복이 남장을 하고 도화서에 들어가서 김홍도를 만나면서 두 천재 화가가 그림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질투도 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철저히 픽션이고요. 신윤복 삶이 밝혀진 게 거의 없긴 하지만 남자는 확실하다고 하네요. 네, 이 작가가 신윤복을 여자라고 가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소재와 그림체 때문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녀 간의 애정이나 여자들의 삶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면서요. 그죠? 네. 신윤복 그림에는 남녀 간의 애정을 에로틱하게 다룬 춘의도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다 성리학 이념이나 당시 양반 채통에 반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양반들의 위선과 불륜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본성과 본질적인 모습을 담아내려고 했어요. 또 남성 위주였던 조선시대 사회에서 여자를 그림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들이 많았어요. 가장 천한 신분에 속했던 기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기방이나 여자들만의 풍속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죠. 네, 김홍도와 더불어 신윤복까지 이렇게 풍속화가 발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풍속화는 17세기에 윤두서, 조영석에 의해 조금씩 그려지다가 18세기에 크게 발전했는데요. 일단은 영조, 정조 시대에 들어서 조선 사회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점, 그리고 실학 사상이 대두된 점이 풍속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서민 지주들이 상업화 과정에서 경제력을 축적하면서 양반 못지않게 잘 살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양반들이 좋아하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풍속화를 그리는 화가들을 전폭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괜히 풍속화가 발전한 게 아니군요. 지원을 해주니까 또 발전하는 거고. 그렇죠. 자, 시대상과 사회상의 변화가 예술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뭐 김홍도와 신윤복이 시대를 잘 만난 천재 이렇게도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그림은요,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김홍도는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서민들의 삶을 주로 그린 반면에 신윤복은 양반층의 풍류나 남녀 간의 연애, 부녀자의 풍습, 향락적인 생활을 주로 그렸습니다. 김홍도는 선을 빠르고 강하게 그려서 갈대가 부러진 것 같이 날카롭게 그리는 절로미오 표현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신윤복은 딱딱하고 일정한 속도와 굵기로 선을 그리는 철선미오 방식으로 그렸어요. 또 김홍도는 그림에 채색을 거의 하지 않았고요. 자세한 배경도 생략하면서 그림 속 인물들의 행동과 주제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신윤복은 배경을 되게 자세히 그렸고요. 빨간색, 노란색 등 원색을 사용해서 채색을 해가지고 화려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홍도는 역시 남성적인 느낌, 신윤복은 여성적인 느낌이 드는 그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할 신윤복 그림은 월화장인이라고. 월화정인. 네. 월화정인. 왜 난 장인으로 계속 생각하지? 월화정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름 굉장히 이쁜데요. 네, 그렇죠. 월화정인. 네. 달밤에 남녀가 몰래 만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네. 그림 설명해 드릴게요. 신윤복의 그림 월화정인은 은은한 달빛 아래 은밀히 만나는 젊은 남녀를 그린 그림입니다. 18세기 조선시대의 대표적 풍속화가인 신윤복은 자신의 후인 혜원을 따서 혜원 풍속화첩에 30여 점의 풍속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풍속화첩은 국보 제13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월화정인도 이 화첩에 그려진 그림 중 하나입니다. 뒤집어진 초승달이 손톱처럼 떠오른 야심한 밤, 남녀가 담장 모퉁이를 돌아 조용조용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책이 접히는 가운데 부분을 담장의 모퉁이 선으로 활용한 생각이 돋보입니다.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걸친 남자는 한 손에 초롱불을 들고 어두운 길을 밝히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여자는 푸른색 쓰개 치마를 머리에 둘러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남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쓰개 치마